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은 남자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민법 조문 정리고요. 이제 드디어 계약법으로 오게 됐습니다. 계약법은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등한히 하지만 실제로 조문이라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내 것으로 기억한다면 충분히 많이 맞힐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좀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영상은 계약의 성립에 관한 조문을 정리하려고 해요. 일단 계약은 낙선계약이 원칙이거든요. 따라서 청약이 있고 그에 응하는 승낙, 쌍방 간의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되기 때문에 우리 민법 조문도 계약에 성립해서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527조인데 청약은 무슨 말이죠? 계약을 하자고 청하는 거잖아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일반적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고요. 도달된 후에는 더 이상 뭐 하지 못합니까? 철회하지 못하겠죠. 527조. 계약의 청약은 그 효력이 발생한 때, 즉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는 임의로 이를 뭐 하지 못하죠? 철회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철회라는 말은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것을 우리가 철회라고 하고, 청약은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니까 도달된 후엔 더 이상 철회하지 못하는 거죠. 일반적 의사표시와 똑같죠. 자, 528조입니다. 자, 일단 청약을 하면서 승낙기간을 정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되느냐? 승낙기간 내에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되고요. 만약에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뒤에 또 나오겠죠? 자, 그럼 1항을 보시죠.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승낙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청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죠. 따라서 계약이 성립되려면 승낙기간 내에 그 승낙이 도달이 돼야 비로소 계약이 뭐가 되는 거죠?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근데요, 연착이 됐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1월 30일까지 결정해 달라고 승낙기간을 정했는데 1월 31일 또는 2월 1일 연착이 됐어요. 그러면 계약이 뭐 되지 않는 거죠?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원칙인 거죠. 근데 만약에 연착이 됐는데 가만 보니까 2월 1일 날 도달이 됐는데 그 승낙을 발송한 날짜가 언제냐면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러면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거든요. 이 항을 보시면 승낙의 통지가 승낙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거고요. 청약자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다만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발송한 날짜를 봤더니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따로 연착의 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부터는 의미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체 없이 연착됐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3항입니다. 청약자가 전항에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연착 통지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연착되지 않았다면 연착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계약이 뭐가 되는 거죠? 성립되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해 보자고요. 자, 승낙 기간이 지나서 승낙이 도달됐어요. 연착됐죠? 원칙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그 시점이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지체 없이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되고요.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도 불구하고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연착되지 않은 것이 돼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게 되는 거죠. 물론 연착의 통지를 했다면 계약이 성립되지는 않겠죠. 520기조입니다. 자,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승낙을 해야 되느냐? 520기조죠.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시 말하면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언제까지 승낙을 해야 돼요?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30조인데 이거 원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착이 되면 계약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잖아요. 이게 기본 전제인 거잖아요. 따라서 528조, 529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 일을 뭐로 볼 수 있죠? 새 청약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승낙 기간이 지나서 도달이 됐다면 원칙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약자가 그것을 뭐로 볼 수 있어요?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청약자가 또다시 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시킬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531조네요.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죠. 자, 우리가 의사표의 원칙적으로 도달주의인데 예외가 발신주의죠. 예외가 언제 발신주의입니까? 답장이 발신주의잖아요. 따라서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발신주의이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승낙이 도달한 때가 아니라 승낙의 통지를 뭐한 때요? 발송한 때 성립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격지자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대화자는 어떻게 할 거냐? 솔직히 대화자는 발송과 도달을 구별할 필요가 없죠. 왜요? 격지자는 발송 후 도달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필요한 사람이 격지자고, 대화자는 발송 후 도달하기 위해서 전혀 시간의 경과가 필요 없는 것이 대화자이기 때문에 대화자는 발신과 도달을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항상 뭐인 거예요? 도달주의인 거죠. 격지자의 경우에만 발신과 도달을 구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격지자의 계약의 성립 시기는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예요. 뭐 격지자, 대화자 신경 쓰지 마시고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언제라고요?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첫째,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내에 승낙을 도달시켜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 시점은 도달한 때가 아니라 승낙의 통지를 뭐한 때죠? 발송한 때입니다. 두 번째, 연착됐다면 계약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연착된 승낙은 뭐로 볼 수 있죠?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세 번째, 연착이 됐는데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착의 통지를 해야 연착되고요.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되지 않은 것이 돼서 계약이 성립되게 되고요. 물론 그 시기도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가 아니라 승낙의 통지가 발송한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낄 수 있는데 꼼꼼히 좀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32조입니다.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인데 이건 어떤 문제냐면 꼭 승낙을 말로 해야 되느냐,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인 거거든요. 일단 우리 민법은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가 있는 것만으로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데 이를 우리가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에요. 뭐 음식을 먹거나 또는 시내버스에 탑승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 승낙한다라는 의사표시를 안 했더라도 그 행위가 있는 순간 바로 계약이 뭐가 된다는 거죠? 성립이 된다는 거죠. 이러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인정되는 사실,
음식을 먹는다, 책에다가 이름을 쓴다, 시내버스에 탑승한다 같은 인정되는 사실, 행위가 있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되게 되고요. 조심할 것은 언제 계약이 성립되냐면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예요. 청약자가 안 때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음식을 먹는 순간 바로 계약이 성립되는 거고요.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을 청약자가 알아야 안 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33조입니다.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A는 1억에 팔겠다고 청약을 했고 B는 A에게 1억에 사겠다라고 청약을 했다면 굳이 별도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승낙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되는 순간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합니다. 읽어보면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죠. 다시 말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승낙을 발신한 때잖아요. 근데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은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되고요.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되는 시점은 언제냐? 둘 중에 나중에 청약이 도달한 때가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니까 나중에 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34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1억에 팔겠다라고 청약을 했어요. 그랬더니 을은 8천이면 사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1억에 안 사겠다는 거죠? 8천에 팔란 얘기죠? 따라서 변경을 가한 승낙은 거절과 동시에 8천에 팔라고 새로 뭐 한 거죠? 청약을 한 거죠. 534조입니다.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는 그 청약에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1억에 안 살겠다라고 거절함과 동시에 8천만 원에 팔라는 뭐라 한 것으로 보는 거죠? 새로운 청약으로 보겠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535조입니다. 계약 체결된 과실이죠. 일단 계약 체결된 과실 책임은 목적이 원시적 전부 불능인 경우에 문제가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원시적 전부 불능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지 못하게 됐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죠. 그러면 계약 체결자는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 알았거나 악이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 과실이고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음으로 인해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해 생길 이익액,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항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적용하지 아니하니까 상대방은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 뭐 해야 되는 거죠?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원시적 전부 불능은 무효입니다. 원칙이죠. 다만 계약 체결하는 자는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요. 또 상대방은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요 체결자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요 책임은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고요. 책임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무엇을 배상합니까? 신뢰 이익을 배상하게 되는 거죠. 다만 주의하실 것은 무엇보다 클 수는 없죠. 이행이익보다는 클 수 없다는 것까지 확실하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후발적 불능에는 계약체결성 과실책임이 적용될 수가 없고요. 원시적 일부 불능에 대해서도 계약체결성 과실책임이 적용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계약 교섭 단계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파기한 경우에도 계약 체결성 과실책임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계약 체결성 과실책임은 원시적 전부 불능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계약의 효력에 관한 민법 조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